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MBC가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를 보도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자의 욕설 파일이 전부 공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통화 녹취, 욕설 파일 등도 함께 공개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울먹이면서 다시 한번 사과했는데 정치권 파장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양 선대위에서 모두 다 무속 논란이 서로를 향해서 제기됐습니다. 누구 전봤다더라, 무속인이 있다더라, 없다더라, 이 논란이 양쪽에서 모두 다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4대 표적입니다. 4대 표적. 동아일보가 쓰고 있는 4대 표적. 과연 어떤 걸 의미할까요? 동아일보 6면입니다. 북한이 2019년부터 KN-24 4차례나 발사를 했다. 우리의 4대 표적을 타격 시험하기 위한 분석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4대 표적이 뭘까? 바로 지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평택 미군기지, 충남 계룡대, 청주 스텔스 전투기 기지, 그리고 성주에 배치된 사드 기지. 김정은이 연초부터 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빵빵빵 쏘고 있는데 김정은이 원하는 타겟이 바로 우리 측에 있는 이 4군데의 주요 군 시설을 명중하기 위해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소름 돋고 끔찍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북한의 미사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안 보이네. 경향신문 1면이 쓰고 있는 흥미로운 기사인데 이거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쯤은 좀 뭐가 보여야 되는데 뭐가 안 보일까? 1면입니다. 경향신문 1면이 쓰고 있는 내용. 이렇게 안 보이는 대선 처음입니다. 이쯤 되면 윤곽이 나오는데 이거 어찌 될지 모른다. 막상막하라는 거죠. 49일밖에 대선 안 남았습니다. 리스크만 산더미다. 양 후보 모두 다 리스크가 있죠. 양측 지지층이 최대 결집도 못했다. 최대치도 아직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책 경쟁과 확실한 어젠다도 실종된 상황에서 큰 변수까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야권 단일화 변수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경향신문은 오늘 1면에서 이렇게나 크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160분. 한국일보 6면에서 쓰고 있는 이 시간 160분. 어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시간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녹취록에 맞불 이재명 후보의 욕설 160분의 녹음 파일이 국회에서 공개됐습니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공개를 한 겁니다. 형님 부부에게 이재명 후보가 욕설을 한 녹취 파일이 공개됐고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라는 압박성 내용도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대장동 의혹의 키맨 유동규의 인선과 관련된 이재명 후보와 형님 간의 언급도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시 한번 울먹이면서 깊이 사과를 했지만 정치권의 논란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기싸움입니다. 조선일보 6면이 쓰고 있는 기싸움. 누구와 누구의 기싸움일까요? 함께 보시죠. 여당에서는 설 전에 양자 TV 토론을 27일에 하자. 야당에서는 딱 설 직전 31일에 하자. 날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10시에 만나서 협상에 들어갑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 측은 왜 날 빼놓고 하느냐라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공정하다라는 게 안철수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과연 27일에 이루어질지 31일에 이루어질지 어느 쪽 날짜로 협의가 될까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바르다 박 선생,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실장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청년 국회의원 이재명 후보의 복심 대변인 전용기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대선이 이제 49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0일도 채 남지 않은 겁니다. 정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후보를 향해서 각각 무속인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전 보는 사람한테 국정을 맡길 수 없다. 내로남불하고 있네. 이런 공방이 지금 대선을 49일 앞두고 벌어진 겁니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무속인 논란에 스피드 본부 해산. 일단 법사님이 선대위에 있다라는 이 세계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은 야 진짜 터무니없다, 말도 안 된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됐던 그 네트워크 본부를 아주 즉각적으로 해산을 했습니다. 일단 권영세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 시간 본부로 소위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합니다. 이 해산 조치는 당연히 후보의 결단입니다. 이 불필요한 그리고 악의적인 오해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부를 해산한다는 건 그분의 활동에 대해서 인정하신가요? 전혀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임명한 적도 없고 우리 선대위 활동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여했다는 부분도 우리가 점검해 본 바로는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혹시나 그 오해 소지를 갖고 계신다면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선대본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건진법사가 활동하고 있다던 네트워크 본부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해산을 해버린 겁니다. 박정아 공보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박 실장님, 솔직하게 공보실장 임명될 때 건진법사 면담 봤어요, 안 봤어요? 건진법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면담을 봐요? 정말 모르셨어요? 그럼요. 아니, 선대위 내에서 법사님들 못 봤다 이거죠? 아니, 못 봤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건진법사가 들락거렸다는 네트워크 본부가 저희 쓰고 있는 구층하고 예. 같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런 낌새 이상한 느낌 전혀 못 받았어요. 그냥 수많이 당혹스러워요. 왔다 갔다 하던 사람 중 한 명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네. 임명장 안 줬어요? 그럼요. 없다. 그럼요. 근데 왜 해산했어요, 네트워크 본부? 아니 이게 이제 어제도 사실은 저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저도 방송 준비하고 있다가 소위 좀 물 먹었잖아요. 몰랐잖아요. 해산하는 거.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들락거렸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전용기 의원 있지만은 그 여권으로부터 굉장히 또 공격도 많고 이런데 그 괜히 갖고 있다가 이런저런 오해할 거 있나 싶은 생각에 아마 해산을 전격 결정한 것 같고요. 저도 방송 끝나고 갔더니 바로 옆 부분이었는데 이미 다 짐이 다 빠져 있고 사람들도 없더라고요. 예.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 의혹은 커질 수 있으니까 아마 저렇게 전격적으로 결정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라는 사람의 선대위 내에 실체나 영향력 이런 건 전혀 없다. 그럼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하면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공세가 상당히 거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윤핵관은 바로 무당이다. 그리고 왕윤핵관은 김건희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굿하는 당이다. 이렇게 거칠게 공격을 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윤핵관은 무당이고 왕윤핵관은 부인 김건희였습니다. 국민의힘 당도 구스힘 당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한낱 점괘로 민심을 우습게 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자, 윤호중 원내대표가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비난을 했습니다. 비판을 넘어서서 한낱 점괘로 의지하는 것에 대한 경고까지 했습니다. 굿 힘의 당이다. 굿의 힘에 의존하는 당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자, 박지원 시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윤호중 원내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의도인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뭐 굳이 이 7시간이라는 단어 만들어내서 무언가를 연상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무당이니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굿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이해를 할 텐데요. 저는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 선거판을 얼마나 흐리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근거 없이 저런 식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려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유권자들이 다 판단하고 결국에는 3월 9일 날 표로 심판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이런 식으로 프레임 씌우기 식으로 국민들의 판단 근거를 흐리는 저런 행태들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책임 있는 공당의 원내대표가 저런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자, 박지원 시장님 강한 유감 표명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진의랄까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겁니까? 굿 힘의 당.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여야 내로남불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무술인 협회라든지 역학 학회라든지 이런 어떤 직능본부 수준에서의 위헌 위촉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에 모든 정당이 그런 일을 해왔고, 다만 우려한 것은 어떤 그 검진법사라는 분의 어떤 처남이 있다든지 혹은 자녀가 개입돼 있다든지 마치 비선인 것처럼 별동대처럼 그렇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술인들의 협회가 직능단체에 가입한다, 종교협의회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여론전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그분이 깊이 있게, 만약 옛날에 삼성에 시험 보러 갔더니 옆에 이병철 회장 옆에 누가 앉아서 보더라, 그런 것처럼 택일도 하고 일정 담당이 어느 날이 좋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저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국사 전체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다.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그런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혹여라도 여러 가지 하나의 단체로서의 무술인도 있을 수 있고 역술인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인정하는 거하고 달리 그 몇 분이, 김건희 씨가 초청했던 누가 했던 몇 분이 깊이 있게 압력하듯이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네. 윤호중 원내대표뿐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도 연일 윤석열 후보에게 이 무속 논란을 제기하며 공세를 취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시어머니 그런 결정을 또는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운수에 의존하는 무속 또는 미신 이런 것들이 결코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점쟁이 안 믿거든요. 국가 정책을 점쟁이한테 물어서 결정할 생각 전혀 없어요. 자, 후보의 복심 전용기 의원. 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점쟁이에 의존한다라고 믿고 있군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윤 후보와 관련된 이 무속 윤회관이라고 불릴 만큼 오래전부터 무속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그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 중에도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도사들과 만나서 내 삶은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속과 관련된 것을 사실상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김건희 씨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 경선 기간부터,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간부터 유승민 의원께서 천공스승, 지장스님, 이병환 씨 등 다양한 그 역술인과 무속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무슨 관련이 아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과거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사실 그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도 그리고 왔고, 그다음에 다양한 역술인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그 보도가 난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그 윤 후보가 그 일정과 메시지 관리, 인사 전반의 업무를 다 그 무속인한테 이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희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도가 난 곳에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와 후보까지 나서서 윤석열 후보의 이제 무속 의혹을 키워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베테랑 기자의 의견 궁금합니다. 이재명 기자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조금 전에 전영 의원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의 왕자 논란부터 뭐 천공스승에 대한 얘기, 거기다 이제 아까 이제 김건희 씨의 녹취록에서도 뭐 본인이 뭐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뭐 본인이 더 잘 본다 뭐 이러면서 그것이 자꾸 이제 뭐 점술 논란, 뭐 무속 논란을 번졌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네트워크 본부의 고문으로 뭐 역술가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분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게 번진 건데, 그래서 저도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혹을 살 만한 일이 있었다면 그건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 그런데 바로 그러고 나니까 진짜 뭐 그 말 하자마자 그야말로 뭐 권영세 본부장이 여태까지 문제된 사람을 정리한 적이 있어도 문제가 되니까 조직을 정리한 건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예 예. 조직 자체를 해산해 버렸죠. 네트워크 본부라는 게 어쨌든 전국 단위 조직들을 윤석열 후보 지지 조직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나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본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해산해 버렸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어쨌든 이 논란에서 더 이상 이런 논란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의지, 거기에 이제 권영세 본부장이 자기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아예 해산해 버리자 이런 이제 결단이 같이 맞물려서 아마 해산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전영 의원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어떤 특정 점술가가 한 후보의 일정이나 메시지나 판단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윤호중 원내대표처럼 윤핵관은 무당이었다라는 말을 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죠. 아, 최소한의 근거는 근거가- 있지 그런 말을 하라. 뭐 언론 보도라고 하지만 언론 보도에서 일정 메시지에 관여했다는데 어떤 메시지에 관여했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떤 뭐 일정에 관여했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다 어떻게 보면 뭐 요즘 말로 랩피셜이라고 하죠. 그냥 자기들 생각하는 것, 그냥 그 자기들의 주장을 그냥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논란이 정말 엉뚱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 샤머니 국가 정책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걸 떠나서 뭐 선제 타격을 무당한테 물어보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갔는데 누가 봐도 너무 나간 얘기죠.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게 무당한테 물어보고 전쟁을 한다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농담처럼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후보가 정색하고 얘기해버리면 그야말로 대선 자체를 품격을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영세 본부장도 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폭에 의해서 국가 운영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도 없는 논쟁들을 양쪽의 플레이어들이 계속 해나가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전 참 이해할 수 없고 최소한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면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유권자들이 볼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의 윤핵관은 무당이다. 국민의힘은 구팀의 당이다라는 주장은 그러니까 근거 없이 소위 일단 던지고 보자. 이게 무책임한 발언이다라는 비판이신 거죠? 그럼요. 예. 아무런 근거가 지금까지 나온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민주당은 조폭에 의해서 운영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논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한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묘하게 흐름이 기사의 흐름이 논란의 흐름이 김건희 씨의 MBC 녹취 보도로 정치의 이목이 확 집중이 됐는데 막상 이게 보도된 이후에 이게 뭐냐라는 논란들이 나옴과 동시에 이 여당에서는 이 무속 논란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 이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 야당의 하태경 의원은 그쪽도 무당을 임명하지 않았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여야 모두 약간 뭐랄까 좀 이재명 기자가 피를 토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여야 모두. 한번 보시죠. 하태경 의원. 19대 때 민주당은 한 무속인에게 임명장을 발급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시민캠프는 당선 기원 9까지 했다. 나아가 현 이재명 선대위도 무속인들에게 선대위 종교본부 임명장을 발급했다. 민주당은 억지 비방 중단하라. 그러니까 내로남불 논란을 제기한 겁니다. 하태경 의원이 그러면서 사진 몇 장도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위촉하고 임명했던 임명장과 위촉장들 역술인들에게 지급됐던 지난 대선에서의 임명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구슬하는 듯한 사진인데 이게 범종교문화예술 네트워크
출범식 사진이다라고 해서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도 역술협회장이 있다라는 야당 측의 반박도 나왔습니다. 지난 4일 민주당 선대위 종교본부 발대식에서 7대 종단 주요 인사 중 한국역술인협회장 A씨도 있었다. 총 17명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는데 이 대통령 당선인을 맞춰서 유명했던 역술인협회 회장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 역술인과 무속인은 다르다라고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또 했다라는 장면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정현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좀 가면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운명을 결정질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 겉으로는 민생을 얘기하고 경제를 얘기하면서 직접 후보가 샤만이라는 단어를 또 꺼내요. 그걸 마치 조롱하듯 또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는 그 가면을 벗고 국민들한테 정말로 솔직하게 민생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후보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저런 식의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부장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도 조폭 얘기 막 꺼내면서 하면 좋아요? 그거 아니잖아. 결국에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저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이제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너무나 겉과 속이 다른 행태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에 대해서 나는 속으로 역술인협회장들 직능단체에 모셔서 선대위 고문으로 위촉하고 임명장 주면서 너는 뭐라고 손가락하는 거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얼마나 용인할지 전 참 답답스럽게 생각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민주당이 이제는 이 가면을 좀 벗고 솔직하게 차라리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설 전에 무언가라도 지금 판을 뒤집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고 느껴서 한동안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녹취록에 대해서 그렇게 본방사수하자고 막 그 모든 구성원들이 나와서 열을 내더니 이제 와서는 그게 아니라 바로 또 샤먼, 무당, 굿 이런 식으로 선거판을 몰아가는 거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야당의 박정하 국무실장은 내로남불 역술 논란을 비판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이에 대한 또 답변 주시죠. 아까 그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한 종단 지금 저 사연에서 나오는 것들이 종교 본부의 발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종교에서 몸담고 있는 분도 뭐 스님도 있을 수도 있고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와서 임명장을 받는 것은 사실 캠프 전반에 대한 이 보도에 나온 것처럼 뭐 인사 개입이나 이런 의혹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그 국민의힘 막 이런 뭐 비하 단어까지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까지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그 무속인들과 관련돼서 무속인이 국정을 개입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순실 트라우마인데 이게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뭐 무속의 힘으로 자기가 사실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뭐 이야기를 하면서 뭐 긍정적인 발언이든 부정적인 발언이든 듣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중대 결정에 만약에 무속인이 개입을 했다라거나 이 샤머니즘을 통해서 다양한 뭐 결정을 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민생에 역으로 반하는 이런 것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참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야 간 치열한데 자 여기서 문득 잠깐 궁금증 김영주 의원님께 질문 드립니다. 조금 전 저희가 봤던 이 보도 소개 화면에서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민주당 관계자의 인터뷰 대목이 나오는데 이 무속 역술 내로남불을 야당이 제기했잖아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재명 선대위에서도 역술가협회 회장님 있지 않냐라는 내로남불 논란에 한 민주당 관계자가 이렇게 조선일보에 답변을 했다라고 보도되고 있어요. 역술과 무속은 다르다. 제가 이건 정말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제 뭐 그걸 논리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역술은 사주명리학이라고 하는 엄격히 보면 옛날부터 내려온 통계학의 기반을 둔 역술은 사주와 명리학. 무속은 이제 무속은 뭐냐면 신을 자기가 모시는 신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전보는 신이 신한테 접신을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 보는 거는 역술이에요, 무속이에요? 사주팔자. 사주 보는 것은 역술이죠. 점 보는 건요? 점 보는 거는
무술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두 개가 예. 다르다. 다른데 그러면 사주는 지금 괜찮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점은 그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 사실은 의미 없는 의미 얘기고 없다. 큰 틀에서 대선에서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저런 분들의 활용은 기싸움에 이용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렇게 말하자면 어떤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될 것입니까를 예. 물어보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캠프에 왔다는 것은 우리 후보가 대통령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뉘앙스로 느끼는 정도. 과거에도 사실 선거 전략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무술인 협회를 구워 삶아서 누가 대통령, 옛날에 서동요 같은 얘기죠. 일반 사람들이 자기 전보러 와서 옆에서 이번에 누가 될 것 같습니다. 다 물어보는 그런 현실도 있는 것인데 그런 차원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후보가 가까이 누구를 두고 계속 자기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게 핵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점쟁이 믿지 않는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과거 황교익 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었다라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사주를 보면 진짜 잘 나와. 조작된 사주. 조작은 아니고 확인된 사주지. 지금 대선 후보 중에서 제일 이재명 후보는 사주를 보면 되게 잘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일관성은 있군요. 그러니까 사주와 점은 다르다. 아까 민주당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얘기를 했으니까 무속, 즉 점은 안 본다. 이재명 후보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주는 보신다는 얘기군요. 뭐 본인이 말했으니까 뭐 보겠죠. 그리고 뭐 우리 국민 많은 분들이 특히 또 올해 신년이 됐으면 신년 때 뭐 토종 비결 보고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신문 볼 때 여기 보면 오늘의 운세 나옵니다. 저도 가끔씩 봅니다. 아니 그럼 궁금. 오늘의 운세는 역술입니까? 무속입니까? 역술이 나름 역술인 거죠. 나름 역술이요? 이제 뭐 너무 헷갈려 난 그거. 예. 그 역술이라는 게 어떤 명리학이라든지 뭐 관상학이라든지 이런 예. 옛날부터 내려왔던 정통 학문에 기반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무속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뭐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을 모시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얘기를 듣고 영매를 통해서 이제 뭐 조언을 하고 이런 걸 텐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저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어떤 역술인든 무속인이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에 후보가 경도돼서 판단을 흐리고 그것 때문에 엉뚱한 메시지, 엉뚱한 일정을 갔다라는 게 확인되면 이런 비판을 할 여지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논쟁은 굉장히 무의미하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역술인이 지금 역술인은 괜찮고 무속인은 안 되고 이런 거 자체도 굉장히 뭐 설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할 국민이 얼마 될 것이며 양쪽 다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말한 것처럼 뭐 요즘 사실 많은 정치인들은 다 종교가 4가지 있지 않습니까? 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속신앙까지 다 종교를 갖지 않으면 어쨌든 유권자들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얼마든지 선대위에 합류시킬 수도 있고 뭐 후보가 인사를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과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것이 후보의 판단을 흐리고 경도되게 만들었다는 걸 증명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양쪽 다 자중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재명 기자 자꾸 자중하라는데 제가 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김혜경 씨도 자주 점을 봤다라는 의혹도 보도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의혹이에요. 지난해 11월 5일 한 커뮤니티, 또 포커 커뮤니티네. 포커 고수의 한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신내림 받은 할아버지라고 유명하대서 친구랑 봤다. 성남 쪽이었는데 과거 다 맞춰 매우 신기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댓글이 우리 엄마 이거 많이함이라고 누가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글쓴이가 이재명 후보의 장남으로 추정된다. 리버에 넘김 요 아이디가 이 씨 소유 계정인 이기고 싶다와 같은 SNS 아이디를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저 포커 커뮤니티 글에 댓글로 우리 엄마도 신내림 받은 할아버지한테 점 많이 한다 라고 동조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기존의 입장은 김혜경 씨는 점집에 다닌 적 없다. 따로 드릴 말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요거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는데 바로 복심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 글쓴이가 이재명 후보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죠. 사실 저것도 의혹 보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아니,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확인이 된다면 제가 바로 물어보고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게끔 예.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혜경 씨는 평소에 점을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러니까 점을 본다 안 본다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예. 사실 이렇게 재미로 뭐 사주풀이라든지 억수를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자기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나 좋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궁금증 삼아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까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들 내가 옳고 나는 신내림을 받았고 뭐 나는 누구를 만나고 저녁에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피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이런 분을 바로 옆에다 두고 혹시나 일정과 메시지 그리고 인사 전반에 개입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기 위한 그런 덕목으로서는 정말 바르지 않다.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최수실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적절치 않고 있고 사실상 그만두어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우리 이재명 기자님께서 하는 말씀이 맞는데 그래도 이 의혹들은 확실하게 떨치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정과 인사, 선대위의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이 무속에 의존하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여당에서는 계속 제기하고 있고 오늘 이 조금 전에 봤던 조선일보의 한 의혹 보도는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우리 엄마도 점 많이 본다라는 글을 올렸을 것이라는 추정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박지원 실장님. 그 보도에 대해서 차라리 민주당 관계자가 그냥 뭐 심심해서 궁금해서 볼 수도 있었지라고 했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것 같은데 마치 본인들은 아닌 것처럼 딱 잘라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저게 점이 아니라 민주당 관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역술인을 찾아갔으리라고 믿고 싶은 생각인데 문제는 그래도 아무 근거도 없이 일정 메시지 인사에 개입을 했다. 마치 이거는 과거에 무슨 최순실과 같다라고 몰아가는 저는 민주당의 그 전략 전술 도저히 저는 뭐 2022년 대선을 앞둔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가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왜 조폭의 변론을 했고 조폭과 등장하는 설들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뭐 이런저런 뭐 차마 말로 표현 못하는 이런저런 설까지도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왜 조폭을 믿고 조폭에 의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저는 선거 문화가 선거판이 이렇게 자꾸 가는 게 결코 옳지 않다고 봐요. 뭐가 이렇게 급한지 아니면 또 무언가의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 국민들을 또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현혹시키려 하는지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정말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다는 마음을 저는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무속 논란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뭐 결코 이 무속 논란이 길게 가서는 뭐 여야 모두 다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을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 통화 녹취가 보도가 됐는데 이수정 교수가 고문직에서 사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지은 씨에게 고통을 준 부분에 대해서 안희정이 불쌍하다라는 언급 부분 SNS에 사과글을 올렸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여성 본부 고문직 사임을 표명했다. 굳이 계속 직을 유지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수정 교수가 이 고문직에서 사임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어떤 연유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녹취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보수에서는 이제 돈을 줘서 미투가 안 터진다.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결국 미투 폭로자들은 돈을 바라고 폭로한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어제도 제가 볼 땐 명백한 2차 가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정 교수도 같은 얘기를 이제 했던 거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사적 대화이기 때문에 2차 가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사적 대화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지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고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수정 교수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힘들고 아마 그래서 고문직을 사퇴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공인의 사적 대화는 보호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공개됐을 때 만약 합리적이라든지 상식선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된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예. 어제 제가 얘기 들었던 건 교육부 공무원이 고위 공무원이 기자와의 사적 대화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이게 보도가 되면서 그 공무원은 상당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최근 또 드는 예가 생각나는 게
정경심 교수가 자기 동생에게 나의 꿈은 강남의 건물주가 되는 거야 라고 자기 동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검찰에 공개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명백한 사적 대화죠. 그런데 이것을 국민의힘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을 불러서 문제 제기합니다. 이런 건 왜 한 거죠? 그리고 공개되면 그것이 공개됐는데 국민들이 볼 때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논란이 되는 겁니다. 논란이 되면 거기다 공인은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사적 대화니까 2차 가해가 아니다. 라는 게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공인의 사적 대화도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게 아니라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거는 상대적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굴구뚝을 쓸 수 있는 거고 상대편에 쉽게 해서 근거가 없어도 막 비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 스스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겠다. 그게 뭐냐면 선거의 승리가 정치의 목표일 수는 없는 겁니다. 집권을 해서 집권에 성공을 해야죠. 성공한 정부를 만들려면 이런 상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정의, 절대적 가치를 추구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두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한 거고 그걸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 거고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정권 교체율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사안을 봐야 되는데 전 너무 지금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이 그야말로 선거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과거 했던 얘기를 다 잊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의 날카로운 돌직구 발언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헬스장을 갔습니다. 헬스장에서 실내 체육 시설의 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여기 조금 찢어져가지고 여기 제가 이 악수를 하다가 이게 사람들이 막 끌어가지고 내가 좀 찢어졌어요. 팔 말고 뭐좀 살려하고 시간 제한만이라도 먼저 과감하게 제한을 풀어나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7일이냐 31일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야의 대립, 여야의 이견, 날짜를 두고 둘러싼 목소리들 들어보시죠. 방송 3사의 합동 양자 TV토론회 수용을 환영합니다. 27일 날 진행하는 것으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120분간 양자 토론을 한다라는 것만 결정이 됐고요. 이것은 사실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어서 바로잡습니다. 31일 전 세대가 모이고 또 가장 황금 시간대인 이 시간대를 좀 할애를 해서 토론회를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사자 토론 그거를 양자 토론하자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응대한 거고 그거에서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사자 토론에 대해서는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양자만 하기로 해서 합의를 쓴 겁니다. 5월 설은 2월 1일 날이 설날입니다. 설날 당일이고 앞뒤로 연휴가 붙기 때문에 2월 1일 화요일이 설이고 1월 31일 월요일은 설 연휴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온 가족이 다 모이는 설 연휴 첫째 날에 하자라는 주장. 그러니까 앞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발표는 그보다 4일 빠른 27일 평일 목요일 밤에 하자라는 주장이 서로 이제 좀 맞서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드리면 2월 1일 설날 당일에 저희 돌직구쇼가 방송을 합니다. 예고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왜 27일이에요? 사실 저희가 27일 날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방송 3사가 본인들이 협의를 해서 후보 측에도 통보를 해준 시간인 거죠. 3사가 네. 27일로 결정했다? 네, 그렇죠. 3사가 27일로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해준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응할지 말 것인지를 이제 합의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사실 27일 날 하는 것은 그 편집권을 방송 3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후보들은 거기에 참여를 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31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이 더 좋아요? 27일이 좋아요? 31일이 좋아요? 저희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밝혔다시피 토론만 해준다면 언제든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야 간에 조금 뒤에 이제 지금부터 시작했을 텐데 네. 31일로 협상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굳이 31일로 하는 것은 오히려 편집법 침해고 우리는 방송 3사가 애초에 주장했던 27일에 한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심 또 27일 쪽이 편하군요. 왜 그러냐면 사실 뭐 SNS에서 본 주장인데요. 31일이 손 없는 날이라서 또 그거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재미있는 주장을 할 정도로 저희는 여기서 다시 무속 논란. 방송 3사가 주장한 27일로 이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게 편집권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1일이 손 없는 날이래요. 손 없는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박정희 시장님 손 없는 날이라 31일 주장했다라는 의혹. 하다 보니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아니면 농담이에요. 전용기회 아니면 농담을 한 말이에요. 30일 날 하거나 30일?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27일 저녁 10시라는 게 시청자분들한테 불편한 시간일 수도 있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많이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기왕에 이렇게 어렵게 이루어진 토론이니까 전 국민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리고 10시보다도 좀 더 땡겨서 좀 초저녁 시간에 시청률도 많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시간에 하자는 거죠. 이게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손 없는 날 뭐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너무 희화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협의가 됐으니까 사실은 뭐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토론회가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보면 이 지금의 이제 논란을 이해하실 거예요. 첫째는 11월 말부터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토론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얘기 계속 해오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달 중순 넘어서 이제 그럼 토론합시다 이제 받아들여서 방송국에 우리가 이렇게 합의해서 토론할 테니까 중계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걸 요청을 해서 방송국 지상파 3사가 아마 27일 10시를 준 것 같아요. 그러면 박주민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이유는 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가 나간 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실무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오늘 협의해서 날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온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방송국에 뭐 편성이 좀 고심을 좀 해주면 저는 더 좋은 시간에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갖고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여야 간에 뭐 날짜와 관련해서 치열한 이견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 방송국이 정한 날짜에 하느냐 아니면 다른 날짜에 하느냐라는 어떤 실무의 협상이 이제 조금 전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이 논의에서 배제된 양자 TV 토론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당 안철수 지지하는 국민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아니냐? 정치적 딜이다.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저지하겠다. 토론 일정 확정 시 여기도 또 방송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야, 요즘 가처분 신청 많이 하네요. 정의당 선거운동 담합 명백한 국민 기만 5만 1인 시위를 하겠다. 안철수 후보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제가 가장 껄끄러운 상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1대1로 싸우면 저한테 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하고 윤석열 후보는 저와 이렇게 대결을 하면 본인이 야권의 대표 선수가 못 될까 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그런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반발할 대목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요즘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2자리가 나오는데 그럼 2자리 지지하는 국민들 투명인간 취급하냐. 그런데 사실상 지금 합의가 되는 분위기라 안철수 후보가 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서로 날짜가 안 맞아서 티격태격하는 것조차도 불만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언론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양자가. 그러니까 토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토론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까지의 설 전체의 의제는 전부 다 양자가 가져가는. 이게 토론하는 걸 안 봐도 돼. 설 연휴를 앞뒀기 때문에 사실 설 연휴에 이 밥상 민심이 밥상에서 안철수란 이름을 못 나오게 한다.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연휴 때 얘기가. 그래, 지금조차도 마찬가지죠. 티격태격하는 것조차도 불만인 거예요. 안철수 후보는. 그거 자체가 하나의 지면이 돼버린 상태인데 그렇지만 어쨌든 솔직하게 얘기해서 선거 때가 되면 지지율이 깡패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자 대결보다 양자 대결이 예. 정말 진검수고 볼만합니다.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불만이 있는 건 알지만 그게 불공정하다, 뭐 파당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주관적으로 방송 3사가 법적인 토론을 제외하고는 뭐 제일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두 사람을 뽑아서 한다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예. 불만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그러나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2자 토론, 3자 토론, 4자 토론 다 환영합니다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어차피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하고 바로 직전에 말하면 후보 단일화를 했던 사실은 범야권 후보거든요. 그러면 1대2로 싸우란 말이냐 이런 얘기도 생각해 보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다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고 뭐 불평부당이 있는 건 알겠지만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가 한 프로그램에서 가면을 쓰고 토론을 했는데 가면을 쓴 토론의 남성이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로 강하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에 대한 강한 비판의 발언들이어서 이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면을 쓴 안철수를 비판한 남자가 정말 이 대표가 맞느냐 안 맞느냐의 논란 가운데 프로그램이 조기에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맞다라는 얘기 같은데. 자, 이 논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로 추정되는 가면 토론회의 한 장면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반등세를 보이면은 필연적으로 같이 그런 풍선 효과 비슷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지지율이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의사 결정들을 대부분 잘못해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저는 또 약간 또 희망을 걸고 싶은 것이 왜 희망을 걸어? 아니 그렇죠. 같이 망하는데 희망을 내 말은 자, 저 말투가 전용기 의원 들어봤을 때 어떻습니까? 왜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 줄어들 거다. 망하는데 왜 희망을 거냐라는 비판을 한 저 마라탕 가면을 쓴 남성 출연자가 전용기 의원이 볼 때는 이준석 대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말투라든지 기본적으로 말하는 패턴이 이준석 대표랑 굉장히 비슷하다 저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저기서 가면을 쓰고 나와서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고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이준석 후보가 혹시나 선 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강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일 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진실은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논란이 되자 이 프로그램이 조기에 폐지됐습니다. JTBC 가면 토론회 저 마라탕이라는 남자가 이준석 대표가 아니냐라는 논란. 어부지리로 올라간 안철수 지지율 내려갈 거다. 안 후보에게 왜 희망을 거냐 계속 실패했는데 같이 망하는 희망 걸자고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는 남성이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JTBC를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자 해당 녹화분을 방송하지 않으며 가면 토론은 종용하겠다. 2화 나갔는데 폐지가 됐습니다. 4화를 찍어놨다고 하는데 3, 4화는 방송도 못하고 폐지가 된 거예요. 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국민의당에서는 제1야당 대표가 익명성 뒤에 숨어서 타당의 대선 후보 비난하는 장면, 세계 정치사 유례 없는 초대형 추태다.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지 않다면 이런 구역질나는 망동 벌일 수 없을 것이다. 공개 사과하고 정신 감정을 받아봐라. 라고 굉장히 강한 논평을 냅니다. 자,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가면 내가 굳이 안 써도 안철수 후보 비판한다. 국민의당 망상에서 벗어나라라며 마라탕은 내가 아니다. 라는 듯 시사를 한 거가 아니고 내가 굳이 가면을 안 써도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마라탕은 내가 맞다. 라고 시인을 합니다. 자, 이 논란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들어보시죠. 기획이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갔고
저는 매일매일 언론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를 대놓고 비판하고 가면 쓰고 한 것보다 센 강도로 이름을 적시해가면서 비판합니다. 본인들의 망상 세계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논란이에요. 이재명 기자. 이 제1야당의 당대표가 왜 굳이 저 방송에 나가서 가면을 쓴다는 건 익명성이잖아요. 그리고 저 프로그램이 이준석 대표라고 고지 안 했잖아요. 본인도 이준석 대표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왜 마라탕 뒤에 가면을 쓰고서 그렇게 굳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할까? 이준석 대표 말대로라면, 조금 들었던 말대로라면 굳이 저 프로 나가서 마라탕 안 쓰고 그냥 당대표로서 건전하게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굳이 그랬을까? 지금도 가면 안 쓰고 여러 군데 나와서 계속 안철수 후보를 많이 비판하고 있죠, 실제. 그래서 그러니까 저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기 위해서 저 프로 나간 건 전혀 아니죠. 근데 다만 이제 오히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 그러니까 저 프로의 취지 자체가 익명성에 숨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자라는 취지인데 이제 자신을 밝힐 수 없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뭐 정치인이 아니라 뭐 공직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 드러내놓고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한 취지였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작진이 요청을 해서 참여했을지 모르지만 당 대표가 가면을 쓰고 토론에 참석한다는 게 그것도 여당 제1야당의 대표가 대선을 지금 뭐 한 50일 가까이 놔두고 참석하는 게 참 이해하기 좀 힘든 거죠. 그런 점에서 왜 굳이 저런 데까지 나가서 하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 정치를 굉장히 이렇게 게임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임의 일환으로 생각해서 뭐 본캐, 요즘 캐릭터라죠. 본 캐릭터는 나고 부 캐릭터는 마라탕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정치를 굉장히 뭐 즐겁게 소비하는 걸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어차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되는 반드시 책무가 본인에게 주어져 있고 또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는 없지만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논의할 수도 있는 상대 파트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지금 제1야당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전국에 미치는 선거에 미치는 특히나 야권에 미친 영향이 크죠. 그런 점에서 좀 너무 경솔한 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예, 이재명 기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이 못지않게 뜨거운 소식들 3가지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핫3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화천대유 40억 수뢰 혐의 최은길 전 성남시 의장이 구속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사후 수뢰 혐의로 최은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이 구속됐습니다. 2013년 시의회 의장 권한 성남 도계공 설립 도운 대가로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으며 급여 1억 원에 성과금 40억 원 약속받은 혐의,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고 김만배, 유동규 연결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 바로 최은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인데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때 취재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여전히 혐의 부인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네. 40억 원 화천대유에서 받으신 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예. 조례안 통과에는 대가성이 있었나요? 죄송해요. 자, 최은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은 40억 받기로 약속했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해왔는데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환 시장님?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최은길 전 의장도 굉장히 이게 연루 의혹이 그다음에 연루 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근데 대장동 설계와 관련한 몇몇 핵심 피의자들이 이제 구속되고 난 이후에 이제 와서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된다는 게 사실은 대선 전까지 이 대장동의 실체가 국민들 앞에 나올 수 있을지를 가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거 하면 옛날에 최은길 의장이 새누리당 소속이었으니까 이건 또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국민들 이 여론을 호도할 일은 아닌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너무 늦어서 사실은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지만은 하시라도 빨리 저는 진실이 나와서 국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국가가 정부가 그다음에 검찰과 법원이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실루엣의 정체 공개합니다. 바로 심상정 후보인데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심상정 후보가 조국 사태 때 침묵했던 게 20년 정치 중 뼈아픈 오판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의 없는 정의당, 당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
이제 그렇게 누적된 불신이 전혀 이렇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게 그게 아까 절실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이른바 조국 사태가 또 겹치기도 했고 그때 왜 정의당이 더 선명하게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가? 그때 그 실망감 그것이 이제 정의당에 대한 기대를 거두게 되는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뭐 제가 20년 정치하면서 가장 뼈아픈 오판이 아니었나. 2019년 소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그때 이를 후회한다라고 말한 건데 그때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국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모습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입니다. 네, 그 심상정 후보가 저렇게 말씀을 해주신 데는 뭐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뭐 20년 정치사를 다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판단했다면 저는 과감하게 오판이라고 비판의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이 지금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은 사실 심상정에 대한 비토도 있겠지만 정의당의 노동이 빠졌습니다.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는데도 정의당마저 노동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오판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윤기 의원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 핫쌈 소식 함께 보시죠. 자, 어떤 뉴스일까요? 북한으로부터 피격을 받아 살해된 우리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청와대에 반납하겠다라고 청와대 앞까지 찾아갔지만 결국 막혔죠. 청와대 앞에서 발길이 막혀서 바닥에 저 편지를 두고 갔습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에게 편지를 썼었죠. 아들은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편지, 북한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었다라고 아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약속했는데요?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지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편지를 통해서. 그런데 이미 사건이 지금 1년 한 반 가까이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규명된 건 하나도 없죠. 북한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저희는 알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족 입장에서는 이 편지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래서 지금 어제 청와대에 반납하겠다고 갔는데 결국 청와대 앞에서 막으니까 결국 반납을 못하고 길에 그냥 버려두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유족들이 화가 난 이유가 있죠. 지난해 11월에 법원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가 있는 그러니까 국가안보실 어떻게 처음에 보고를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을 해줘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러니까 뭘 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볼 수 있게 해줘라. 최초에 어떻게 국가안보실 보고를 받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러면서도 분명히 이제 국가안보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도 국방부에 있는 감청 기록 등은 공개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안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족에게 알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청와대는 이를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앞에 처음 말씀드렸던 편지 내용, 내가 진실이 밝혀지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건 어떤 얘기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 순간만 모면화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전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정리를 해주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예고드렸던 설 연휴 방송 편성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한 프로그램 이름과 시간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상세하게 예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오픈 스튜디오 밖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눈길 조심하시고 건강 잃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휴가를 쓰게 됐습니다. 후배 기자인 김윤수 기자가 저를 대신해서 진행해줄 예정입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